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폴뉴스 폴리피플 10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우리 황장수 소장님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참 뜻깊습니다. 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예, 회복 중이고 그동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황장수 소장하고는 아마 이런 토론을 하고 방송에서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저희 이게 그 자담회 온 지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이 정세 분석을 갖다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참 보배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속히 회복하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제는 성큼 다가온 정권 위기, 윤환 출구 전략은 있나 이겁니다. 이게 지금 국감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예. 네,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온 언론은 지금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국정감사라는 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여야가 제대로 짚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어째 말하면 행정부 정신 차리게 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변질돼서 정쟁의 한 폭판에 도가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이 우리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0월 위기설을 이야기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위기고 한동훈 대표도 10월 위기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달 선거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상당히 10월이 그렇게 폭염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10월은 무시무시한 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 현재 그 칼날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월 위기설에 휩싸인 윤석열, 한동훈 현재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권은 상당한 위기에 저는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지금 야당이 지금 내건 구호가 끝장 국감이지 않습니까? 정권을 끝장내는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 하루 했습니다만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좀 안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마 지금 문제는 이 10월 지금 정권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인식 자체가 완전히 지금 향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 좀 뭐랄까 정권 위기에 대한 그런 지금 인식과는 전혀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아마도 제가 읽기에는 그렇게 읽힙니다. 어떻게 읽히느냐? 난 박근혜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때와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파면됨에 따라서 사실은 보수가 개멸적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그 뒤에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서 진짜 보수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보수에 같이 몸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이 지금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코 야당의 그런 탄핵 공세 같은데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일반 국민들조차도 또다시 지금 거의 8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탄핵이 되는 그런 상황은 전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탄핵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이 지금 8표가 지금 그러니까 방어선이 있지 않느냐. 물론 좀 이탈표가 최소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최소 2표에서 최대 4표까지 이탈했다고 하지만
아마 여당의 의원들도 이것이 탄핵으로 갈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죽기 싫으면 내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문제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 정도는 내가 가볍게 패싱해도 문제 없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용산에서 지금 뭐 이 다선 중진들 만난다든지 원내 지도부 만나면서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독대 요청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당내에서의 지금 아직도 기반은 여전히 친윤이 다수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야당이 상당히 정치적 공세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우리에다가 사실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런 판단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내가 그 임기를 끝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만 하더라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잖아요. 뭐 이게 25%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거의 8% 7%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 그 민심이라는 거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믿을 구석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뭔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민심을 수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영희 소장님, 그 갤럽 조사에서 20%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가 떨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예의주시됐는데 해외 순방 이후에 20% 초반으로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리얼미터 등 ARS 조사에서는 30% 선을 유지하다가 20%대로 떨어졌고요. 여론의 지형으로 봤을 때 위기는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기 초입이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위기 초입이다. 뭐 현 정부 들어서서 정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우선시해서 전국을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 거고, 그건 뭐 딴 이유가 없습니다. 당 중심이 아니고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론의 지표들을 보면은 여론이 오차범위라는 게 있어서 기술적으로 매번 조사할 때 이렇게 등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등락하고 달리 두 가지 좀 눈에 띄는 그 변화가 오는 건, 하나는 출세고 하나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툭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뭐가 하면 단순한 기술적인 등락이 아닌 거고 실질적인 어떤 지지율의 큰 변화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은 추석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 단계에서 8월 달까지는 그래도 ARS 조사로 기준을 보면은 30대 초반은 유지를 했어요. 네. 30대 초반을 유지를 했는데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우리 조사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20대 후반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떨어진데 약 5%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지지율의 하락 요인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 끝내는 제일 큰 게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조사 이전에 새롭게 발생했는 쟁점이 무엇인가, 여론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 새로운 변수가 뭐냐 이래 보면은 추석 전후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컸던 게 내가 볼 때는 추석 전후 때 있었던 뉴라이트 논쟁에서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민족의 혼과 관련된 논쟁이 한번 벌어졌던 것이 보수층으로부터 이탈이 좀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특검 중에서도 사실 최성빈 건은 새로운 건이 새로 더 나오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권 관련해서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최성빈 건은 이전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최근 지지도 하락 요인에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한 5% 정도의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문제는 이것이 그나마 ARS니까 20% 후반이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하면은 이 ARS는 정치 고관여층 위주로 해서니까 그러지 뭐 일반 그거로 하면은 이게 25% 전후란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20% 선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20% 전후, 20% 이하의 지지율이 나오면은 이거는 위기 상황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어서 위기 상황 초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가능성을 지금 배제 못하는 게 지금 국감 국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국감 국면에 들어가서 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것, 국감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명태균이라든가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더 나오게 될 경우는 추가 지지율 하락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10월 위기설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10월 국감을 꼽았었죠. 그런데 여론조사상에서 그때 이야기한 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TK 70대 이상 보수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보다도 높아졌다. 이 점을 지적했거든요. 그 추세는 여전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조사마다 약간의 그 전체 조사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조금 이것도 모든 조사를 다 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조사가 5분의 대통령 지지율이 그 28.4%가 나왔는데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2.9%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수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도 이게 지지율이 낮고 대구 경북 영남 지역 사람을 다 합하면은 지금 24.8%가 돼요. 인구 구성비가 약 25%가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8.4% 나오면 영남 남짓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리고 그 보수 변인 자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고. 영남, 보수로 이야기한 사람에서 지지도 PK에서 32.9, TK에서 36.6%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 부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 긍정 부정. 저기 PK는 32.9%가 긍정, 부정이 63.3. TK. TK는 긍정이 36.6, 부정이 63.4.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샘플수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조사도 그렇고 충청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충청이 수도권화가 되었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 수도권화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그 토박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충청 지역의 근자의 지지율에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가 나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내가 볼 때는 그 역사 논쟁, 유라이트 논쟁에 아마 영향을 좀 크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만나 보면은 자기 쪽 사람들을 충절해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유관순 열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독립운동을 많이 배출했다라는 그런 그 자긍심이 강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충청 지역의 보수층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70대는 어떻게 나왔어요? 70대 지금 그나마 70대가 55.2%가 잘한다. 잘 못한다가 41.9%예요. 60대는 대체적으로 65세를 전후로 해서 좀 갈려집니다. 근데 60대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긍정평가가 29.2, 잘 못한다가 67.9%. 아니 왜냐하면은 그 갤럽 20%일 때는 70대에서도 부정이 높았었거든요. 그런가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황정선 소장님한테는 우리 제대로 그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살펴봤습니다. 봤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제가 아까 10년 이상 우리가 그걸 했다. 지난 2016년도에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지난 박근혜 탄핵 과정을 소상히 봤어요. 우리가 그때 여러 집기도 하고 그 결과도 또 다 같이 겪어보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과연 탄핵 열차가 출발했느냐 안 했냐 저는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상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등장한 폭로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걸로 탄핵까지는 안 갈 거다 봅니다. 험지라도. 지금까지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폭로를 한 사람들이 이 한국의 사회에 대체로 3류 정도 되는 이 인사들이 지금 이 대통령 부인의 전화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폭로를 한 사람이 지금 쭉 읽어보면 명태균, 김대남, 진중권, 최재형, 이명수 이래요. 예.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녹취나 텔레그램 등을 갖다가 이 덜미를 잡히느냐. 이제 이게 사실상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 10월 달쯤에 올해가 가기 전에 대규모 폭로가 영상과 더불어 터질 가능성이 있다 했어요. 그건 내가 아무튼 증거를 가진 게 아니라 그동안의 유행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폭로가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최재형 목사건이 11월 말쯤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졌으면 이것보다 더한 여러 가지 결정타를 미길 수 있는 위법적인 상황이 안 터지겠는가라는 부분에 상식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고 추론을 할 수 있죠. 거기에는 이제 위법적인 상황이 대입되고 국정농단이라는 상황이 개입될 수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 조선일보나 9월 27일 날인가 조선일보에 보면 서정갑 씨 한때 그 보수의 지난 정권에는 그 국민행동본부를 하던 리더였지 않습니까? 예. 국민행동본부가 윤 정권 물러나라고 광고를 했죠. 의료계획 문제를 가지고 네.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갑재 씨도 같이 하고 지만은 씨도 다들 그걸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보수의 상당한 한 축을 갖다가 가져온 단체에서 의료계획 문제를 놓고 이런 식으로 개혁이니 뭐니 헛소리 하려고 그러면 물러나는 게 낫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한동훈도 같이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보수의 한 축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컨트롤할 수는 정무적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보면 보수단체들에 대해서 보수 정권이 최소한 그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관리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우려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김건희 녹취록 이런 것들이 터지는 와중에 당연히 청와대 정도가 되면 관계기관의 비공식 회의라든지 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 입장들이 있어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가 협박을 하고 명태균이 협박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만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명태균이가 날 잡아가봐라 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솔직히 말하면 정권을 갖다가 이제 개나 소나 우습게 보는 단계에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권이 셀 때는 폭로할 게 있어도 폭로를 안 하고 잠적하는데 이제 정권이 덜미가 잡혀서 언제든지 내가 정권을 협박해도 날 못 건들 거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딴 게 뭐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보따리에 일부만 풀었고 결정적인 뭘 있다. 녹취다든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정말로 심각함을 자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뭉개는 상태가 아니라 신속히 처리하는 상태, 그 처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은 할 만큼 해줬으니 좀 더 가서 하나만 더 터지면 우리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터진 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탄핵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법과 관련되는 사안이 터졌을 때는 그때는 수습 불가능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정말 3유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대통령 부인이 뭐 57분 통화한 것도 있고 또 사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선물을 갖고 온 사람을 만난 것도 있고 또 마크로 뭔가 비슷한 거 그 아파트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게 더한 일도 터져놓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명태균 씨가 정치 컨설턴트다 나오잖아요. 제 직업이 정치 컨설턴트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어떤 선거의 그 클라이언트죠. 이렇게 후보를 맡아서 하면은 그 후보를 중심에 두고 그 온갖 그 작전 계획을 짜죠. 짜서 그 후보가 어쨌든 간에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을 다 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간 이상 해올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는 언젠가 후보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게 제가 이제 겪은 진리인데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는 이미 녹취가 까져가지고 그때도 서울소리 방송이죠. 온 국민들이 경악했어요. 정말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여성 정치인들은 지도자급은 다 만나고 제가 컨설팅도 하고 다 했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그렇게 강호하게 한국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제가 늘 쓰는 표현 구름 위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때 어쨌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금방 우리 황 소장님이 뭐 이러저러한 사람 36급의 사람들을 녹취에 의해서 지금 폭로가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그 경험을 해놔놓고는 왜 계속 그런 이 전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이거는 녹취니까 이거는 기다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짜집게든 말든 간에 그 말 자체는 팩트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천 문제라든지 재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헌재에서는 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는 국정농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국가 이 시스템에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에 개입하면은 그게 바로 국정농단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이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왜 대통령은 탄핵으로 연결되냐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의 대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문제 김대중 대통령은 쓰리온 게이트가 났을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감옥 보냈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 문제 나왔을 때 또 감옥 보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요즘 뭐 더 나가더라고요. 이제 사과 시기가 지났다. 사법 처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스트리트 우파가 보수 개멸 상태에서 온몸으로 투쟁해서 자기들은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해.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광고를 갖다 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하고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위기의 초입이다 그랬는데 이제 결단하지만 않은 시점이 왔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방법은 심플하다.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김건희 여사와 선을 꺼야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됐던 검찰
수사가 되고 사법 처리가 되든 간에 그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보수지에서도 사과로서 할 시기는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탄핵을 온몸으로 지켜본 사람이고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은 사람이고 그래서 보수의 적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늘 말해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다시 저는 탄핵으로 가는 거는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할 거다. 결단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놓은 김에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폭로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 교수님이 한번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뭐 그 지금 의혹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 대사 있잖아요. 이런 맛은 없었다. 이제껏 없었다. 뭐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패러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버이와는 윤석열인가 김건희인가 이런 정도의 이 지금 이야기가 한간에 나돌 정도로 상당히 이 김건희 최순실보다 훨씬 세다는 거죠. 그렇죠.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버이완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의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통치권자가 누구냐.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냐 김건희 여사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패러디들이 지금 난무할 정도로 국민들은 상당히 이 상황 자체를 좀 희화하면서 보면서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좀 제가 답을 하자면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뭐 지금 대선 이전부터 분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그러니까 학위 논문 조작 사건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 이 두 가지는 뭐 그 상당히 문제가 컸고 그리고 지금 이 학위 조작과 관련된 학력 부풀리기는 본인이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숙명여대 지금 그때 석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가 진실검증위원회를 거의 계속적으로 연계해갖고 결국은 지금 그 총장이 바뀌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번 국감에서도 지금 교육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이 문제를 아예 매듭도 못 짓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의 눈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가 조작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이번에 유죄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가면 검찰의 왜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오늘 이성윤 의원이 지금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때 수사하려고 할 때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은 배제돼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수하 검사들에 의해서 방해받은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점점점 이 실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이성윤 의원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예. 그러면 직접 그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했다. 뭐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했던 게 지금 대통령실 이전이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간저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중공검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제 행안부 장관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 간저 공사를 했던 지금 그 업체가 지금 국회에 놓으라니까 지금 안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행안위원들이 그 사람 뭐 주소지까지 직접 가는 그 해프닝도 벌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 간저 공사 부분이 만약 실체를 파헤치게 되면 감사원도 이게 지금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지금 당시 이 용산의 관리관으로서 이 공사를 발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원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국감에서 불려나와서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만약에 들여다보면 아까 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정법적으로 드러난 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간저공사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정황이 실제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감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안 중에 하나가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2022년대 그때 창원에서 열렸던 보궐선거에
느닷없이 김영선 의원이 어디서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지금 고향에서 했잖아요. 느닷없이 창원으로 갔다. 그때 제가 그 공천 보면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지? 제가 고개를 갸웃 끓인 적도 있었는데 그 전에 경남도지사 도전을 했었죠. 물론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하만이 아니고 뭐죠? 거창. 거창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 저는 이번 총선에는 사실상 아마 김건희 여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그러니까 그때 갈등 관계였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았을 거지만 2022년 김영선의 재보선 때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바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을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 이야기가 김대남 씨 입에서 나왔는데 김대남의 자기가 좀 오버해서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걸 오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것도 만약에 실체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것도 탄핵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말씀하시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금 마치 이 통치 끈자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지난번 마포대교에서 자살 방지 그 그림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미지이지만 문제는 지금 제가 언급했던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개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실제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핵을 그거는 이건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 그 탄핵이 되려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지만 야권의 공격과 드러난 비리만으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여권의 일각이 탄핵에 동조할 때 그때 이제 탄핵이 그때 새누리당은 굉장히 해가지고 그 가담을 하고 전체가 234명이 탄핵 권성동 의원이 저쪽에 탄핵을 시키는 쪽에 대리인으로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헌재 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이라는 것은 여권의 한 축이 무너져서 적대적으로 변해갈 때 이제 탄핵이 되는 조건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과 관련되는 갈등이 용산하고 계속 점정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이걸 갖다가 이 일종의 빅샷으로 크게 한 개의 승부수를 던져서 해결을 하려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오늘 보면 그 필리핀에 방문을 했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돌아가는 어떤 민심이나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정서 부분과 관련해서 자각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일종의 감각이 완전히 무디져 있다고 보고 누구도 내가 볼 때 조언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정말로 윤 정권의 큰 위기다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볼 때는 탄핵이라는 것도 결국 스스로 몰락해 가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탄핵까지는 안 가고 사태를 수습할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노출시키면서 결국 탄핵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외부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탄핵으로 몰려갈 때 그 위기를 느끼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모습을 보면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완고하다. 그게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한 소장님이 아까 왜 옛날로 치자면 관계기관 대책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보수 여건이 모든 지혜와 총력을 모아서 해결책을 내세워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조차도 안 보인다. 그 움직임을 누가 시도하면 그 길로 날아가니까. 제가 볼 때 역사적인 우리 현대 정치에서 보면 이해창 아들 병력 비리가 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겪어봤어요. 이게 사실 이해창은 첫 번째 될 때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차이가 39만 표인가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할 때도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이게. 그래서 아들 병력 비리가 없었으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충분히 됐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런데 그때 아들 병력 비례에 대해서 이 당시 이해창 대표 후보한테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한인영 여사가 그 부인인 한인영 여사가 아들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병역 문제에 대해서 관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4년 말에 우리가 잘 알지만 4인방 파동이 있었어요. 4인방 십상시 이게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별일 아니었다 그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 청와대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무도 말 못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모 방송에 나가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벌거숭이 임금입니다. 본인은 벌거벗고 이제 신하들이 전부 다 이러니까 뭐가 아무 문제 없는 줄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벌거숭이 임금이라는 비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도 또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말도 못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제가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에 뭐 굉장히 실세라고 일컫는 사람도 이 해법을 이야기했다가 교체설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게 정말 나라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또 본인들이 신념과 소신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그런 스트리트 보수도 다 나서야 된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것은 제가 처음에는 박근혜 정권하고 상당히 가까웠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십상시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네. 박 대통령이 그 비서 3인방을 믿는다라고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봤을 때 이 양반이 큰일 났구나 싶어서 종편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3번 정도 최순실 뭐 정윤회 3인방 이런 자들은 미국으로 다 떠나라 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러 방송에 차례대로 출연 금지자가 되고 제 뭐 비리 의혹이라면서 로펌에 의해서 방송사 사장들한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야 돼 고소가 들어와요. 이 이상한 놈들을 시켜가.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 실세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섭섭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거죠. 홍익철님, 그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그 194대 그 104가 됐죠. 그죠? 104.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2표 내지는 4표가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다시 특검법이 발의되고 거부권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 그 한동훈 대표는 뭐 그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홍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이야기한 게 탄핵이 되려면 여건의 어떤 일각이 동조해야 동조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상당히 미지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소장님 어쩌보세요? 이번에 그 탄핵 이제 부결은 됐지만 108석 중에서 그나마 104석이었나요? 4석은 지금 흔들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아무리 강구한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정치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심 이 의식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국회에 되고 이 부결이 된 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조사를 해봤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어야 했다가 62.5%가 나와요. 62.5. 예, 통과되지 않았고 폐기되었어야 했다가 29.4. 그다음에 최상병이 통과되었어야 했다가 62.1. 폐기되어야 했다가 29.2%예요. 그러니까 폐기되어야 했다는 여론보다도
이 통과되어야 했다는 여론이 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3배 이상. 네. 3배는 아니고 배구나. 근데 이 뭐 전체인데 보수층도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약 40대 50 정도로 물론 이제 그 폐기되어야 했다는 것이 좀 더 적기는 해도 50대 40 그 이제는 반반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층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이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한 번 더 추진이 될 때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또,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추진이 되고 한다면은 내가 볼 때는 여론은 이제는 그 보수층 내에서도 뒤집혀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번에 4명이 지금 흔들렸는데 4명 거기도 5명만 흔들려 버리면은 이제는 통과가 되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특검 들어가면 8명이 돼야 돼. 8명. 아니 지금 이번에 4명이 흔들렸으니까 플러스 5명만 더 흔들려 버리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 특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내는 것도 이제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오지 않았는가. 지금 보수층에 되고 반반 의원으로 가는데 특히 이제 보수층 중에서도 영남 이런 지역은 뭐 저기 아무래도 특검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겠지만 보수층이 영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그 보수층들을 기반으로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가 볼 때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봐요. 차 교수님, 저는 지난번에 이 특검안이 그 본회의 상정됐을 때 네. 보통 여당은 그동안에 특검이 상정된 필리버스터로서 네. 일단 지연 작전을 쓰잖아요. 네. 그 제가 이전에 그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걸 봤는데 주진우 의원이죠.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예. 그 주 의원이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반대 입장이지만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뭐 어쨌든 간에 뭔가 그래도 인정받는 검사였구나. 이거는 우리가 그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제가 이 김건희 특검이 나왔을 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잖아요. 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논리를 펼 사람이 지금 논리가 반헌법적이라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하고 지금 이 최상민 특검이.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거 보고 피가 꺾였다. 이게. 그럼 이제는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0월달 국감 총공세하고 11월달에 다시 특검을 갖다가 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제 이 거부권 행사와 이 재결을 한 판을 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 그러니까 다시 그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추진하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렇게 되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근데 점점 갈수록 더 독해지고 있다는 거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좀 아마 조금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의 인식에는 만약에 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런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재의결해서 통과될 경우에는 다 같이 죽는다. 은혜만 죽는 게 아니고 당신들도 죽어. 뭐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인내심이 이제는 이제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심이 완전히 김건희 여사한테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사실 지난번 그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거라고 그 이 김대남의 그 공격 사주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기속말하고 부부가 앉아서 기속말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부활을 완전히 막 지금 치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해순방도 얼마 전에 그 체코 원전 갔다 왔잖아요. 체코 원전. 근데 체코 원전도 저는 생각에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뭐 국빈방문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일즈 외교하러 가는데 왜 마누라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갈라는 사람은 말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갔죠. 그리고 갔다 와서 며칠 됐다고 지금 또 동남아 순방, 물론 이번에 뭐 필리핀은 뭐 국빈 방문이니까 부부 동반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 지금 해외 순방의 목표는 아세안 정상회의거든요. 아세안 정상회의는 말 그대로 다자간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영부인이 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데 데리고 가면서까지 국민들 부활을 계속 지금 치밀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디펜스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 때 뭔가 하나 sen방을 터뜨리고 여기에다가 다음에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여당의 이 지금 8표는 허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오늘도 보도가 났지만 상설 특검법을 이용해서 지금 그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설 특검법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정부 측에서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여당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설 특검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민주당은 플랜 B로 지금 상설 특검법도 갖고 있다. 이 양손에 지금 두 개의 그 뭐랄까 몽둥이를 쥐고 이쪽이 안 통하면 이쪽으로 튄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켜보는 제3자가 봐도 좀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인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황 소장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조금 이 주목하고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 사회 부분에서는 이제 시민 사회는 뭐 일찍이 나섰고요. 시국회의를 한 것으로서 민주당에서는 뭐 부인은 하지만 그 어제 아래 그 이 강화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치에서 끌어내려. 정치에서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지만 주목할 부분들은 지금 여당인 것 같아요. 여당. 예를 들면은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대통령 탄핵이란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여당에서 그 뭐 김무성 대표 포함해서 이렇게 상당한 부분이 아까 62명이 됐습니까? 그 예를 들면 탄핵에 동의하고 찬성해서 234명이 234라고 제가 외웠었는데 234명이 탄핵 찬성했었어요. 200명이 훨씬 넘었던 거죠, 이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탄핵되더라도 반기문이 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보면은 그 이미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차후를 생각하면서 이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당시에 반기문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본 거는 5년 동안 완전히 괴멸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국민의힘에 있어가지고 뭐 친한 뭐 친윤을 떠나서 이거는 탄핵이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괴멸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이 한동훈 대표의 또 한동훈 대표의 세력 이 부분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6일날 한동훈이 친한계 국회의원 지난번에 그 자기들 텔레그램으로는 17명이었는데 지금 20여 명 정확하게 몇 명이죠? 20명입니까? 모였고 7일날 당협위원장 90여 명과 오찬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친한계 20여 명 모였을 때는 다음에는 한 명씩 더 와서 50명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세력화가 필요하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당장 친윤에서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선 의원이 비판을 쏟아댔지만 그 부분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재반박을 하고 이게 그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같이 쓸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탄핵을 본인이 나름대로 일정 정도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서 탄핵을 뭐 막든지
탄핵에 가더라도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되든지 이게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차피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사실상 내가 볼 때 신뢰는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언제까지 윤과 그래도 비슷한 행보를 비판 속에서 갈 거냐. 근데 어제 그런 말을 갖다가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놓고 했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 지지가 10%대로 떨어지면 한동훈이 윤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윤의 그 하수인 격으로서 자기가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은 뭐 잘 알고 있고 또 한동훈 특유의 좀 냉정해요. 검사 출신들이. 네, 그래서 뭐 을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안면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이 자기 지지가 내가 여기서 한 5% 빠지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제 한동훈 측근 친한 의원들이 나서서 특검을 수용하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용산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기로만 갔다가는 지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좀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방어할 만큼 했는데 한계에 와서 같이 죽을 수는 북한을 없다. 좀 지켜보자 그랬어요. 같이, 앞으로 더 뭐가 더 같이 나오는지. 죽을 수는 없다. 근데 지금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진짜 3.6급 인물에 의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훨씬 더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럴 때 또 새로운 일이 터졌고 그 위법성이 좀 높을 때 그때는 자기는 이제 발을 빼겠다. 그런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준석 그 의원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 나눈 게 우리가 다 틀렸어요. 뭐가 틀리냐면은 친한계 그 모임을 한다는데 이 숫자가 몇 명이겠냐. 한 자릿수밖에 안 되지 않겠냐. 지금 저 무시무시한 지금 윤석열이 마지막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게 이런 부분하고 당협위원장들하고도 뭐 모임을 갖는다는데 당협위원장들이 몇 명 오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위기가 지금 6, 7일 요때하고 그 다음 16일 날 재보선 결과 나올 때하고 두 개를 했는데 어쨌든 처음 예측은 틀렸어요. 이게 20여 명이나 모였고 당협위원장 또 90여 명이나 와가지고 으쌰으쌰 분위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한동훈 대표의 이거 친한계가 몇 명이냐 이거는 한동훈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해 경계에 서 있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날 온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뭐 한동훈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지금 이 여건이 돌아가는 문제의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에 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조경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경태는 지난 나경원 밀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물론 이제 뭐 격차 해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 하지만 사실 이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공천을 받았던 몇 명 빼고는 나머지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경계에 걸쳐 있는 개파색이 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똘똘 뭉치느냐 안 뭉치느냐는 저는 한동훈의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전국에 대한 인식과 지금 대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한동훈 쪽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탄핵이 되면 우리가 너희들 다 죽지 그렇게 너 꼼짝하면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임에 갔던 사람들 아마 일부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은 오케이지만 탄핵은 내가 막을게.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는 거죠. 그건 아마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김건희는 수사선상에 세우고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되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은 후폭이 워낙 크니까 그거는 막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소위 말해서 김건희와 보수 정권을 분리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여지가 남았네요. 여지가 남아 있죠. 현재 윤석열 정권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과 그 탄핵은 투트랙으로 또 선을 끄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김건희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불법 요소가 바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게 만약에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기소가 되고 재판받고 유죄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거의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사법심사에 올라가 있잖아. 그리고는 이거 우리 이 결과 나오고 난 뒤에 판단하자 하면 그 결과가 만약에 최종시까지 갈 정도 되면 정권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충분히 이 정권 위기는 넘어갈 수 있다고 아마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민심은 그걸 또 받아들여줄지는 좀 지켜볼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탄핵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수다. 네. 이 탄핵이 가고 안 가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달려있죠. 보고 네. 한동훈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변수다. 변수죠.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홍 소장님.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위상이 정해질 거예요. 근데 뭐 당대표 된 지는 서너 달밖에 안 되어 그렇다 그러지만 작년 12월 달에 이미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리더로서의 위상은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그 한 대표가 이 상황을 이제 그 당대표 초기여서 아직 서두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지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대표가 당 대표가 되던 그 시점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갤럽 기준으로 보면 그때 7월 넷째 주에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35%예요. 민주당이 27%예요. 그러면 이게 8%는 앞섰어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내가 그때 칼럼 쓸 때 9월 2 둘째 주의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33%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5%가 올라갔어요. 당 대표가 되는 시점에 8%가 앞서 있었던 게 그 시점 되니까 오히려 5% 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한 대표의 그 대표직 수행 평가를 해보니 9월달에 했을 때 잘한다가 35%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번 달에 하니까 35.4%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31.9%예요. 그때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27%대였으니까 약 한 8%포인트 정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보다 더 긍정적률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28%대고 한동훈이 31.9%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한 달 상간에 지금 한 대표가 지금 왜 그렇게 지지율이 답보나 조금 떨어진지 이유는 제가 이 조사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표상으로 한 대표의 그 대표직 수행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하향선을 긋고 있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31.9%인데 이게 더 떨어져서 30% 이어 내려가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나 뭐 이제 이거는 같아지는 그 차원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은 이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그 대표직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가?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이나 대부분 보수층의 지지율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수층은 뭐가 하면은 크게 봐서 보수층은 모든 지금 그 역량을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그게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곧 이제 1차 결과가 나오기 곧 직전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그게 힘을 안 모으고 다른 쪽에 자꾸 다른 힘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이 지금 그걸 밀고 나가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어떤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것이 보수층 내에서 인식이 되어서 아마 이런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보수층에서는 전략적으로 봐서 지금 민주당이 재차, 3차, 4차 예를 들어 뭐 최상병, 김건희 특검 이런 것을 계속 추진을 해도 만약에 사법에서 그 1차 이 판결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기 그 한 번 더 특검을 이렇게 그 이번에 다시 진행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심판 1차 심판이 난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디펜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동력을 떨어뜨려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어떤 구상대로 끌고 간다. 이 보수층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구도로 가고 있고 이 구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표의 관계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입장이 참 애매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지금 이 차기 대권 주제에서 20%나 이래 차이 나는 상황에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그 황 소장님 아까 이 말씀하실 때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의 그 관계 부분이 그 아까 참 김대남을 이야기하면서 김대남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보정보험에 본인이 뭐 선택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 갈 수 있었던 게 뭔가를 가지고서 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전두환 노태우 관계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 줬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 실력으로 그걸 갖다가 뒷받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하고도 이전에 보면 대선 때 보면은 뭐 300개 정도 톡을 주고 받았다는 그 정도 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참 복잡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죠. 서로가 또 서로의 약점과 비리나 이런 거를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홍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일단 한동훈이 11월 달을 볼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11월 달. 한동훈은 자기가 윤하고 차이를 하더라도 보수가 전체가 공멸해 가는 상황이 되면 자기도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옛날 김무성 의원이 찬성해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자기도 정치적으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탄핵감 자기도 날아간다. 예, 탄핵했을 때 전체 보수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야권에 이 힘이 쏠려버리고 자기 방법은 예. 탄핵이 안 되게 해야 되겠네. 예, 그런데 이제 뭘 보는가 하면 11월 달에 자이 그 2번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11월 달에 이재명에 대한 지금 이 뭡니까 그 부정선거하고 위정교사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제가 전에 지난달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윤이 왜 저렇게 맹목적으로 버티는가라는 부분은 말하지 않은 뭔가 자기 수는 한계 정도는 있을 거다.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걸로 끝나지는 않지만 1심에서 두 건 다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여권에서 많은 촉이 있고 하니까 그 대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섣불리 먼저 움직였다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1월 달 이재명이 판결을 보면서 그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 뭐 법에 빠꼼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윤정근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어떤 방향이 잡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래 모임에서도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게 그런 거네요. 이게. 아니 근데 저는 뭐 한동훈이 이번에 그 친한계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보고 막 믿고 따라달라 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워딩이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원에 의한 것이니까 일단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두 군데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윤 대통령한테 뭐 당신네도 또 이 독대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뭉개고 나를 패싱한다고. 내 절대 당신한테 굴복하지 않는다. 나 이제는 당신을 밟고라도 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또 한쪽은 누구냐면 여론에게 우리 과거의 용산의 출장사 아니야. 나 한동훈이야. 내 이 한 모습 보여줄 거야.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지금 이렇게 각인시켰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그러니까 위험 요소는 드러내지만 그러나 이 보수 정권 전체의 개멸은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이 지금 보수가 지금 현재 이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이 나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라는 한동훈이라는 이 지금 대안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이 보수도 다음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자신 있다. 그래서 그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믿고 따라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그 폴리 칼럼에도 썼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독대라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진짜 민심을 대두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민심 보고 가겠다는 선언을 저는 이번에 지금 친한계 모임 그리고 지금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거기다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분명하게는 안 했죠. 네, 분명히 안 했죠. 해석을 해야 될 만큼. 그렇죠. 지금 아직은 조심스럽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받아서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말하자면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모닝 브리핑 잘 보고 있다고. 네. 자기가 그랬으니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를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그 보수정당 그때는 그 새누리당이죠. 여당이 많은 수가 동의하고 탄핵으로 갔던 거는 뭔가 보수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그 전당대회에서 민심 당심 다 63%라 그러지만 현재 보수청에서 한동훈 대표를 보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저는 그 본인이 11월 달을 보고 지켜보고 다 좋다 이거지. 그럼 그동안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아까 이야기대로 독대 요청이나 하고 언론 프레임이나 하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까 이 민심 대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정쇄신책을 내놔라. 여당 대표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쇄신책을 하나하나 내놓고 그거 가지고 본인이 늘 주창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또 그것을 국회에서 자기 여당의 어떤 공식 시스템 속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됐던 그 상임위가 됐던 이 정책위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민심과 하고 야당과도 대화를 나누고 국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라. 그러면서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된 어떤 그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지 그냥 11월까지 딱 기다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나는 안 죽는다 하고 있다가 나중 되면은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보수가 다 죽었는데 자기도 안 쓸 방법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국민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이번에 그래서 최상병 특검 3자 특검 하겠다. 저희가 당대표 놓으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뭔가로 던졌어야 돼. 뭔가로 던져가지고 설사 그것이 의총에서 비참하게 패배했더라도 국민들한테 정치인이란 게 자기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허지버지 넘어간 걸 봐가지고는 이 친구는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이 혼란과 이 국난을 위기를 타개할 지도자로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한동훈의 제일 단점은 그 외노자 수입에 앞장섰다라는 거 보수 쪽에서는 많이 보고 있어요. 네. 파격적으로 외노자를 넣으니까. 외국 노동자.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솔직히 말하면 보수 쪽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자기가 지금 여기서 이 특검에 가담을 하거나 탄핵으로 등을 돌렸을 때는 김무성보다도 더 급격하게 보수청에 발을 못 디딜 거라는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윤하고 과거의 동지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계속 싸우면서도 자기가 먼저 적극적인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 승부수 안에 지금 뭐 특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 뭔가 진짜 대단한 게 터져가 한동훈이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위상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차피 저 이재명 재판이 나오고 난 뒤에 자기 가능성이 이제 조금 생길 건가 그걸 모색하고 있다고 봐요. 11월 때. 이준석 대표는 그러더라고. 물론 나중에 보면은 한동훈과 경쟁 관계가 되겠죠. 이준석 그 의원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유승민 대표가 왜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나오는가? 그 이유는 유승민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은 게 많다. 예를 들면은 받은 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달리 했을 때는 차별했을 때는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자기는 이 윤석열한테 받은 게 없다. 없으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안 들어갔던 거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뭐 아시잖아요. 법무장을 시켜주고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별화 나가는 순간에 배신자 프레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정확한 이야기 같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 배신자 프레임을 뚫고 나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저는 답은 아까 제가 말하고 우리 차 교수가 말한 대로 그 방법밖에 없다. 본인이 늘 이야기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 국민의 지지와 그거 없이는 안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그냥 지금 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보는 거죠.